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2주차 강의는 먼저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공사. 자, 일단 건설공사에는 일단 우리가 직접공사와 가설공사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직접 공사는 그 시설물 또는 그 부속된 공사,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공사, 직접 시공하는 공사를 우리 사용하는데 드는 공사를 우리가 직접 공사라고 그러고, 가설 공사는 말 그대로 가설로 지었다가 다시 이제 없애는 이런 공사를 이제 가설 공사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또는 임시로 설치되는 공사다. 그리고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비한 제반 시설의 총칭. 그러니까 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비한 시설들이고요. 그 다음에 본공사 완료 후에 해체, 정리하는 것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가설 공사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현장 사무소라든가 뭐 자재 창고, 그 다음에 비계, 안전시설, 과설 울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설 공사에 포함이 돼요. 이 가설 공사에는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로 구분이 돼요. 좀 그럼 공통가설 공사는 뭐냐? 공통가설 공사는 공통적으로 전 공정, 전 시설 그 공정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가설 공사, 즉 가설 도로,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 가설 전력 설비, 가설 공사 용수, 공사용 기계기구,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뭐 이런 건설 현장에는 뭐 골조공사도 있고 마감공사도 있고 뭐 토목공사도 있고 공종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공종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설 공사를 공통 가설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렇게 가설 도로, 가설 울타리, 예, 가요 밑에 사진은 여기 이제 가설 사무소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직접 가설 공사는 뭐냐? 직접 가설 공사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가설 공사를 우리가 직접 가설 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준틀, 그 다음에 먹줄치기, 뭐 비계,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외벽 공사다 그러면 외벽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시설, 외벽 공사를 하기 위한 비계,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건물에 짓는데 사용되는 이런 가설 공사를 우리가 직접 가설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규진틀 설치되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비계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비계 설치되어 있는 건 외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되겠고, 자, 이런 가설공사 계획 시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본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치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 아까 사진에서 보였듯이 현장 사무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장 사무실이 본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설치되면 안 되겠죠. 다시 그 부분 공사를 해야 되니까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공사에 설치되는 그런 위치하고 서로 겹치어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본공사의 공정과 설치 시기의 조정을 해서 본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복 사용으로 전용성을 높일 것. 요거는 가설 공사는
그 한번 사용하고 물론 이제 뭐 그 규준틀 같은 거는 뭐 다시 뭐 사용하는 수도만 있지만 비계라든가 가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다른 현장에 가서 또 써먹어요.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 번 이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전용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용성이다. 그래서 이런 전용성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전용성을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조립하고 다시 해체해야 되니까 조립 해체가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너무 작아도 공사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크면은 또 가설 축조하고 해체하고 그런 데가 문제가 될 것이고, 적당히 그 공사 규모에 맞춰서 가설 설비도 이제 규모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공사 말 그대로 흙에 대한 공사예요. 이거 토공사는. 자, 토공사는 우리가 집안을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우리가 집안이라고 그러죠. 집을 짓건 뭐고 다 뭐 그 다리를 설치하거나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그 땅 위에다가 뭐 그런 시설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안은 우리 땅의 표면 또는 그 아래의 흙 안반층을 통틀어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집안이라고 그러고, 이 모든 시설물의 기초가 된다. 집안이라는 게 그만큼 집안이 모든 시설물의 기초가 되니까 단단해야 되겠죠.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집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땅은 흙과 뭐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토는 대부분 흙이고 좀 파 들어가면은 안반이죠. 돌덩어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안은 토사, 그 밑에 이제 풍화토, 그 다음에 그 밑에 풍화암, 그 밑에 연암, 그 밑에 마지막 경암, 이런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토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풍화토는 암 중에서 이제 거의 다 흙이 되어 있는 상태. 암이 다 부스러져 가지고, 풍암은 암 중에서 제일 약한 암을 우리가 풍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암은 좀 그래도 좀 강한데 경암보다는 덜 강한 이런 암. 그리고 밑에는 완전히 단단한 경암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흙은 여러분들 흙은 사질토와 또 점성토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안반은 아까 얘기했듯이 풍암, 연암, 보통암, 경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안반은 풍암, 연암, 보통암, 경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암을 우리가 이제 RQD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건 뒤에 나오니까 RQD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집안의 허용 응력을 우리가 따질 때, 허용 응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집안이 이 위의 하중을 받쳐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집안의 허용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뭐 단독주택 하나 짓는 거하고 그 위에 뭐 20층 30층짜리 빌딩 지을 때 하고 집안에 누르는 힘은 엄청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토 부분이다. 그럼 1제곱미터 1m 그 사방 1m로 된 1제곱미터 위에 장기 하중이 10톤 밖에 못 받는다. 그리고 경함은 단단한 함은 1제곱미터 위에 400톤을 받을 수 있다. 400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허용 응력이 이제 그 종류에 따라 이렇게 틀려지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이거 뭐 굳이 이건 뭐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익혀두고 시험에 나오면은
뭐, 뭐 문제 똑같이 나니까 한번 그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흙은 먼저 흙 입자와 흙 속에 물이 들어 있어요. 물과 공기가 들어 있어. 그래서 요 흙은 전체적으로 흙 입자와 물과 공기가 들어 있는데, 요가 물이 얼마나 많이, 흙 속에 물이 많이 들어 있느냐, 공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흙이 얼마나 단단하냐 아니면 느슨하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흙의 전체 중량은 흙과 물과 공기를 합한 중량이 전체 중량이고, 흙의 전체 최적도 흙과 물과 공기의 최적을 합한 최적이 이제 전체 최적이다. 그러면 공급비와 간극비,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는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용어는 공급비와 간극비는 뭐냐? 공급비는 공급 부분의 부피. 공급 부분이 어디겠어요? 공급 부분이 불어오고 공기가 공급 부분이 되겠죠. 흑입자 부분의 부피는 흑입자에 대한 부피. 그래서 요건 비. 요건 공급 부분의 부피와 흑입자 부분의 부피의 비를 우리가 공급비, 간급비다, 이렇게 얘기되고, 공급률은 그 공급비에다가 공급비를 백분율한 거. 백분율한 거를 우리가 공급률이다. 함수비는 함수. 물이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는 그 비율이죠. 요거는 이제 그,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니까 흙의 건조 중량 대 함수 중량에 그다 백분율한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보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시험 문제 의외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흙이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흙의 비중도 이제 무게 때문에 흙의 비중도 알아야 돼요. 흙의 비중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터널 같은 경우에 위에 흙이 쌓여 있는데 흙의 하중을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러 뭐 그다음에 차량이 흙이 몇 톤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예를 들어 10톤을 실어야 될 때 과연 몇 세제곱미터가 되느냐, 이렇게 그럼 몇 세제곱미터를 차에다 실어야 되냐, 덤프차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비중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라든가 점토 대부분 2.6에서 2.7 정도 된다. 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뭐 예민비는 뭐 흐트러지지 않는 천연 시료의 강도와 흐트러진 시료의 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흐트러지지 않은 천연 시료의 강도는 땅을 예를 들어서 땅을 파기 전 상태 하고, 그 다음에 흐트러진 시료는 땅을 포크에 한 바가지 펐어요. 퍼서 옆에다 다시 그대로 붓어. 그럼 흐트러졌죠. 요런 시료를 우리가 예민비다, 그렇게 얘기해. 예민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까 흙은 우리가 사질토와 점성토라고 그렇게 분류된다 그랬어요. 사질토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사질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밭 있죠. 모래밭. 그 주변에 있는 흙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모래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물이 잘 빠지죠. 그런 데 있는 모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서해안 그 바닷가 가면은 완전히 뻘이 있죠. 뻘. 뻘은 거기에는 그 물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물이 잘 안 빠지죠. 뭐 예를 들어서 논에 보면 논 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진흙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 집어넣고. 그럼 거기에 그 물을 잡아넣어도, 논에 물을 넣어도 물이 잘 안 빠지죠. 물 잘 빠지면 그것도 좀 문제긴, 그것도 논에 물을 대봐야 계속 잘 빠지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점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바닥에 있는 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갯벌에 있는 흙들,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점성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럼
사질토는 조립토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갈, 굵은 모래, 잔모래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모래 계통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밑에 그 옆에 이제 크기를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성토는 실트질, 점토질, 콜로이드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점토질과 모래질이 있는데 그럼 점토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게 마르면은 이게 점토질은 물이 안 빠진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마르면 어떻게 돼요? 수축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바닥 같은데 가물면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서로 줄어들으니까 균열이 논바닥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 그러죠 우리가. 균열이 이렇게 쭉 생기죠. 그리고 이제 장기 안밀치마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안밀치마는 꽉 이렇게 눌렀을 때 가라앉는 현상을 우리가 안밀치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기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눌렀을 때는 뭐 그렇게 치마가 안 일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누르면은 조금 이제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 얘기인데 왜 가라앉냐? 이 점토질 속에 있는 물이 금방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걸 누르면 그 안 빠진 물이 이제 그때 살살 빠져요. 빠지면서 여기 가라앉은 치마를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 점착력이 강하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저기 개흙 같은 거 손으로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점착력이 강하고 동결폐가 크고 이거는 그 안에 물이 금방 안 빠지니까 겨울철에 그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그래서 동결폐가 일으키고 물이 들어 있으니까 전단 강도가 적다는 얘기는 흘러내리거나 이 허물어지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 하중에 의한 크리프 발생한다. 이것도 안밀치마와 이제 비슷한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크리프는 다음에 콘크리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래질은 안밀성, 점착성, 수축성이 작다. 왜냐? 이건 물이 없으니까 이건 물에 빠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죠. 그리고 내부 마찰각이 크다. 그 다음에 표준유관 입시험 N값과 다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많이 다져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N값이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물이 없으니까 동결피해도 적고 전단 강도도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모래하고 점토 뽀르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선택을 했으면 집안 조사를 해야 돼. 그 위에다가 뭐 집을 짓는다든가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려면은 집안이 얼마나 단단하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집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의 특성 및 지층 상태, 그다음에 지지력 및 치마량 산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게 집안 조사의 목적이다. 그럼 집안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거냐? 먼저 예비 조사를 하고 본 조사를 하는데 예비 조사는 뭐 집안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자료도 그 근처 자료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략적으로 볼이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보고 샘플링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비 조사라 그러고 본 조사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 그 건물을 질 위치에 가서 이제 땅을 파거나 뭐 이제 그 집안 조사 그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집안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안 조사를 해서 나온 그 시료들을 가지고 이걸 실험실에 와서 또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집안 조사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하면은 먼저 터 파보기가 있고 집 퍼보기는 이제 철봉으로 땅을 이렇게 쭉 찔러보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나. 단단하면은 안 들어갈 거고 단단하지 않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탐사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성파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지진파를 이제 직접 땅으로 이렇게 지진파를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파장을 가지고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파 탐사도 그렇고 전기저항 탐사도 그렇고 이건 이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장비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탐사 방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운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운딩이라고 하는 방법은 밑에 보면은 사진에서 보면 이런 장비에 요 끝부분에다가 그 콘으로 된 샘플러 콘이 여러분들 뭐 그 아이스크림 브라보 콘 할 때고 콘 있죠. 그렇게 생긴 콘을 요 샘플러에다가 달고서 붙여갖고 땅속에 집어넣고 이걸 인위적으로 땅속에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회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흙의 저항을 이제 조사를 해서 집안 조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운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운딩에는 아까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얘기 나왔죠. 표준 관입 시험도 이제 사운딩의 일종이에요. 이 사운딩은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은 중량이 64kg 햄머를 76cm 높이에서 자연적으로 딱 떨어뜨려서 낙하해서 샘플러가 지중해 30cm 관입될 때까지 타격수 N값 요게 타격수 N값 여기 표에 보면 N값이 나와 있죠. N값 0에서 4, 4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요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게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을 시험하는 그런 장비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요걸 이제 햄머로 76cm 높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땅속으로 이렇게 박히는 때 30cm가 박힐 때까지 그 타격 몇 번을 떨어뜨렸을 때 30cm가 박히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데 당연히 많이 30cm 박히는데 그 많이 때릴수록 단단한 집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N치가 50 이상일 때는 아주 밀실한 상태, 단단한 상태다 이거죠. 근데 뭐 한 번 푹 때렸더니 한 10cm 푹 내려가고 두 번 때렸더니 20cm, 한 30cm 다 관입되는데 뭐 한 서너 번 때렸더니 다 내려가 버렸어. 이건 굉장히 흙이 무른 흙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안을 판단하는 게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이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건 N 값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콘 관입 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콘을 땅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이게 힘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콘 관입 시험이에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베인 테스트 마찬가지. 베인 테스트는 요 밑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날개, 베인 테스터라고 는 날개가 달린 그런 그 수직축을 땅속에 박아놓고 돌리는 거야. 돌려서 얼마만큼 힘을 줘야 이게 돌아가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연약 집안 아니면은 이게 잘 돌아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연약 집안 점토에 이제 베인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포인트, 이제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이라고 해서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운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링 테스트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보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건 기계를 이용해서 땅 속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구멍을 뚫었을 때 구멍이 얼마만큼 빨리 뚫어지느냐라든가 또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서 그 속에 얼마 어떤 흙들이 뭐 몇 미터부터 뭐 어떤 흙이 있고 몇 미터부터 어떤 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링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뚫느냐. 이걸 우리가 보링 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력이 작용하는 범위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 집안 위에. 그러면 그 집안 기초가 얼마만큼, 땅에 영향을 미치냐. 요걸 해서 기초 폭의 2배 이상. 기초 폭이 예를 들어서 3m다. 그럼 그 기초 밑에서부터 6m 이하까지를 우리가 보링을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링에는 오거 보링이 있고, 회전식 보링이 있고, 뭐 충격식 보링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요 구멍을 뚫는 그 방법에 따라, 방법을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보링은 오거라고 하는 그런 장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흙을 땅속에 구멍을 뚫는 방법이고, 뭐 회전식 보링, 이제 코어 보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논코어 보링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긴 코어를 땅속에 그 코어를 이제 비트를 회전시켜서, 비트라는 코어 끝부분에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비트를 붙여요. 그래서 그거를 회전시켜서 뚫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코어를 채취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흙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뭐 논코어링은 뭐 코어는 아니고 그대로 파쇄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충격식 보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단단해서 이게 이 오거라든가 뭐 이런 회전식 보링으로 잘 안 될 때는 이거 우리가 이제 컴프레셔라고 하는 공기 압축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는 밑에 수직축 밑에 마찬가지로 비트를 설치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이걸 땅을 때리면서 다 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깨면서 깬 시료가 어떤 건지를 이제 또 이렇게 채취해서 조사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링이라고 그런다. 자, 이렇게 보링 테스트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자, 재하시험은 말 그대로 땅 집안이 이 기초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무게를 아예 아주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실어보는 거예요. 실어서 그 땅이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견디나,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재하시험인데, 먼저 그 재하시험 중에서 평판 재하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평판 재하. 평판 재하시험은 밑에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평판을 기초가 설치된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터파기를 하고 기초가 설치된 바닥에다가 실제로 동그랗게 생긴 그 철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하중을 이렇게 실었을 때 시간대별로 치마량을 얼마만큼 이게 가라앉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땅에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직접 이렇게 그 하중을 실어서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평판 재하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이제 이쪽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포크레인, 그러니까 백호죠. 백호 한 대의 무게 갖고 안 되니까 백호 위에다가 이렇게 H빔을 얹어서 더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진이죠. 자, 그 다음에 말뚝재하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초를 설치할 때 집안이 약하면은 우리가 말뚝 공사라는 걸 해요. 파일 공사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일이
그 집안, 원 집안 밑에까지 제대로 박혀져 있는지, 제대로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뚝 제하 시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말뚝 제하 시험에는 뭐 정제 하중이 있고 동제 하중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사진 중에서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 속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앙카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유압잭을 이용해서 하중을 실어보는 거예요. 유압잭으로 하중을 실어서 이게 본당 말뚝 파일, 그러니까 한 본당 뭐 70톤이다 그럼 70톤을 받을 수 있는지 70톤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하는 거고, 이쪽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 밑에 뭐 컴퓨터처럼 생긴 게 보이죠. 요거는 그 위에 그 한마로 말뚝박기용 한마를 가지고 그 파일을 이렇게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때려서 그 진동이라든가 말뚝에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이 말뚝은 제대로 그 밑에 지지층까지 제대로 잘 박혀 있다 안 박혀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 말뚝은 몇 톤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 토공사는 우리가 토공사는 땅을 파거나 아니면 이제 높아서 땅을 깎아내거나 아니면 낮아서 거기다 흙을 메꾸거나 이런 작업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토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나 지하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안면까지 공간을 굴착 완료한 뒤에 집안면을까지 다시 메우는 작업에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이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시 또 지하실을 다 골조를 끝내고 틈을 다시 메꾸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땅 깎는 거를 절토라고 그러고 터파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굴토라고 그래요. 그리고 준설은 강 속이라든가 바다 속에 있는 흙을 퍼내는 거를 우리가 준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토는 흙을 쌓는 거고, 정지는 뭐 다 알다시피 땅을 고르는 거를 정지라고 그러고 있고, 다짐 및 잔토 처리 다 이런 것들이 다 토공사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성토부와 절토부, 우리가 이제 경사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상부는 깎고 하부는 메꾸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성토 경계다 그렇게 해요. 절토부하고 성토부하고 경계되는 지점을. 자, 그러면 토공사 시에 토공사를 이제 하려고 할 때 미리 이제 사고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조사하냐. 부지 내에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럴 부지 내에는 얼마나 그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이제 교통 상황, 주변 도로, 그다음에 매설물, 특히 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 케이블, 이건 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전주, 신호기, 뭐 이런 공작물, 그 다음에 인적구조물, 우리 부지의 옆에 뭐 건물이 몇 층짜리가 있고 그 건물의 지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피해가 안 갈 거고. 그 다음에 집안조사, 집안조사는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소음, 진동 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토공사를 잘못했을 때 어떤 하자들이 발생을 하느냐. 토공사를 잘못했을 때
토공사 절토부, 성토부, 경계부, 접속부 부착 상태에서는 사면 활동성 균열과 침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대로 안 다져졌을 때, 제대로 안 다져지고 제대로 사면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사면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토 부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침하가 되면서 균열이 발생을 겉으로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절토부와 두 번째 절토부와 성토부 집안의 지지력 사이 등에서는 부등침하. 절토부는 당연히 맨 땅이니까 기존에 있는 땅을 깎은 그런 부분이니까 딱딱하죠. 그 다음에 성토부는 흙을 갖다 메꾼 부분이니까 좀 그만큼 물을 거고. 그래서 성토부는 얼마만큼 단단히 다짐을 해주느냐. 이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나고, 그 다음에 다짐을 잘했다 하더라도 맨 땅보다는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건물을 그대로 지었을 때는 이 지지력 차이에서 오는 건물이 부등치마를 일으켜서 균열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수의 침입과 지하수 처리 불량에서 오는 집안의 국부적 파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토부에 가면은 성토부가 붕괴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짐 미비 등에서 오는 지지력이 저하되고, 대부분 성토 부위에서 이런 토공하자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토공하자의 원인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짐이 미비하고 또 물이 들어갔을 때 하자가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장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걸 우리가 토공하자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흙의 다짐. 흙의 다짐은 성토 부위는 다짐을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짐은 이제 인위적으로 흙에 압력이나 충격을 가해서 흙의 밀도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흙의 다짐은 로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다지죠. 그래서 흙의 다짐으로써 나타낸 효과는 집안이 이 무른 집안은 침하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고, 그 다음에 전단 강도 증가 및 사면의 안전성 개선. 자, 흙의 전단 강도라는 것은 흙이 떨어지는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면이 붕괴가 됐다. 예를 들어 산사태처럼요. 경사면이 붕괴가 되는 것은 전단 강도가 적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다지면 다질수록 그만큼 이렇게 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이 다지면 흙이 투수성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 여지가 적다 이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의 지지력이 또 증대된다. 그래서 흙이 우리가 이제 토공사를 하게 되면 흙이 이제 성토부는 우리가 흙을 다지고 성토부 그 다음에 대묘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지게 돼요. 도로공사 할 때 같은 경우는 도로의 그 밑에 기층이라든가 지지층을 우리가 성토를 하면서 우리가 층다짐이라고 하는 걸 해요. 즉 30cm 정도 흙을 깔고 다시 한번 다지고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층다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자, 다짐 공법은 정적 다짐이 있고 동적 다짐이 있고 진동 다짐이 있다. 정적 다짐은 그대로 그냥 쭉 그냥 눌러서 그 자중해서 무거운 거를 땅 속에 올려놔서 그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다져지는 거를 우리가 정적 다짐이라고 얘기하고, 동적 다짐은 이렇게 때려서 예를 들어서 다질 때 이제 장비로 로라라든가 이런 장비 그 진동으로 된 이런 것들을 다진다든가 아니면 한마처럼 생긴 그런 걸로 나무
한마라든가 이런 걸 갖고 다지는 걸 동적 다짐이라고 그러고, 진동 다짐은 이제 뭐 이렇게 장비로 흔들어서, 사질토 같은 경우는 그 흔들면은 이게 이제 그 공극이 모래가 흙이 다 입자가 차서 다지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진동 다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흙을 이제 토공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흙을 깎기 위해서 백호라든가 불도저라든가 다지기 위해서 로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비를 다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비 선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라. 굴착 흙의 굴착 깊이, 흙의 처리,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흙의 종류, 그 다음에 통사 기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토공 장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굴착 및 절토기계에서 이제 땅을 파내는, 땅을 파는 기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페이로더라 그래서 밑에 사진에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페이로더라 그러죠. 이건 모래 풀 때, 아니면 흙을 풀 때, 이렇게 퍼서 덤프차에 실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램쉘, 드래그라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속에 있는 흙을 파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하실 파괴할 때 밑에서 백호로 크램쉘 에다가 실어주면은 이제 들어 올려서 파기도 하고 그래요. 드래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굴착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호,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걸 백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공용 건설기가에서 이거 어스드릴,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구멍 뚫기용 건설기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준설용, 강이나 바다에 준설할 때 사용하는 이런 기계를 우리가 굴착 및 절토 기계의 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토는 흙을 메꾸는 걸 우리가 성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흙을 운반하는 것들은 흙을 운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덤프트럭 흙을 실어놓고 이제 운반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지를 많이 넓게 닦을 때는 우리가 불도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밑에 보이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할 때 이렇게 이제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메꿀 때는 이제 모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걸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전압 및 다짐 기계에서 요거는 이제 땅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거 이제 그 건설 안전 관리론 시간에도 이제 건설 장비 안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집안 안밀 치마용 건설 기계에서 집안이 연약 집안을 개량할 때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이에요. 샌드 드레인 머신, 페이퍼 드레인 머신, 팩 드레인 머신 등이 있다. 샌드 드레인은 땅속에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그런 원리예요. 페이퍼 드레인도 그렇고 팩 드레인도 그렇고. 사진에서 보는 게 이제 페이퍼 드레인 머신, 이제 요게 시공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압 및 다짐 기계에서 이건 다지는 기계. 이건 여러분들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카덤 롤러, 텐덤 롤러, 타이어 롤러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할 때 도로 공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템핑 롤러는 이건 넓은 물론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넓은 택지개 바라든가 이런 넓은 부지에서 이렇게 다질 때 많이 사용을 하죠. 템핑 롤러는. 자, 이제 그럼 이제 연약 지반 보강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연약 지반 보강은, 자, 연약 지반은 그럼 왜 보강을 해야 돼요? 연약 지반은 집안이 연약,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게 돼요. 연약 측방 유동에 의한 활동 파괴. 그러니까 측방으로 연약 집안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옆으로 삐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이 건물 있는 데는 가라앉고 옆에는 반대로 가라앉으니까 옆에는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파괴 활동이 일어나고, 강도가 저하되고, 성토량이 증가되고, 이렇게 이런 그 위험 요인이 있어요. 이런 걸 이해 다 보시면은 이해가 다 되는 내용일 거야. 자, 이런 보강공법에는 치환공법이 있어요. 치환공법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연약 집안의 흙을 치워버리고 좋은 흙 갖다가 메꿔버리는 걸 우리가 치환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굴착치환공법은 땅을 파고 파내고 다시 좋은 흙을 그대로 이제 집어넣는 공법을 굴착치환이다. 그 다음에 미끄럼치환은 한쪽으로 양질터를 넣어서 그 무게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미끄러져서 나가게 연약 집안이 하는 것들을 이제 미끄럼치환이라고. 폭파치환은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폭약을 넣고 폭발을 해서 이 연약 집안이 옆으로 다 이렇게 밀려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질터를 갖다가 이제 넣는 방법이 폭파치환 공법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치환 공법은 흙을 연약 그 집안을 걷어내고 그 좋은 흙을 갖다 내는 게 치환 공법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은 조그만 부분에서만 가능하겠죠. 넓은 부위에서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은. 자, 안밀공법. 안밀은 뭐라 그랬어? 안밀은 이렇게 억지로 누르는 거를 우리가 안밀이라고 했어요. 이제 힘을 줘서, 하중을 줘서 흙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걸 우리가 안밀이라고 했어. 안밀. 그래서 장기 안밀 침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침하가는 걸 우리가 장기 안밀 침하라고 얘기했죠. 이 안밀공법에는 선행제하공법이 있고, 비탈면 사면 선단제하 공법이 있고 압성토 공법이 있다. 근데 거의 요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선행제하 공법은 미리 그 연약 집안에 있는 데다가 하중을 미리 갖다 이제 올려놓는 거야. 프리로딩, 영어로 프리로딩해서, 프리는 선행이란 얘기죠. 로딩은 하중이란 얘기고. 미리 하중을 잔뜩 갖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흙이 무게에 의해서 밑에 그 연약 집안에 있는 물이 안밀 침하가 되면서 옆으로 빠지겠죠. 옆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고 이제 그 밀도가 증진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선행제하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탈면 선단제하도 비탈면 앞에다가 다시 그 부분에도 그 하중의 선단에다 하중을 두는 거야. 하중을 실어 두는 거야. 그래서 그 하중으로 인해서 거기가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도록 하는 거.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 공사할 때 도로 양쪽 비탈면에다가 이렇게 비탈면에다가 이제 성토해서 더 단단하게 해주는 공법이고, 앞성토도 마찬가지예요. 성토 부분의 앞에다가 흙을 쌓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밀 치마를 유도해서 그 물이 빠지도록 하는 걸 우리가 압성토 공법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안밀 공법은 흙을 미리 갖다 쌓아서 그 흙의 무게로 안밀을 시켜서 물을 빠지도록 해서 흙이 집안이 단단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탈수 공법은 그 집안이 연약 집안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연약 집안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빼주는 공법. 물을 빼주는 공법을 우리가 탈수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을 빼주는 공법. 그래서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은 아까 사진 보셨죠? 샌드 드레인은 땅 속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모래에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빠지게 하는 공법이고, 페이퍼 드레인은 땅 속에다가 페이퍼를 집어넣어서 그 페이퍼가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서 밖으로 빠지도록 유도하는 거고, 팩은 팩처럼 모래주머니를 땅속에 집어넣어서 모래주머니에서 물을 빨아서 물을 탈수시키는 이런 공법을 팩드레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배수공법은 뭐 말 그대로 물을 배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벨 공법은 땅 아예 깊게 그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에서 물 고이면은 펌프로 빼내는 공법. 그 다음에 웰포인트 공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땅 속에다가 그 웰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강제로 땅 속에 있는 물을 빼내는 거를 우리가 웰포인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고결 공법이다. 이건 뭐죠? 고결 공법은 굳히는 거예요,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물을. 그래서 생석회 말뚝 공법이다. 이거는 땅 속에다가 생석회를 집어넣으면 생석회가 물하고 수화 반응을 일으켜요. 이 생석회가 시멘트만 만드는 원료이다 보니까 이게 물하고 수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땅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강하는 방법이고, 소결은 그냥 땅에 이제 있는 물로 증발시켜 버리는 공법을 소결 공법이라고, 동결 공법은 얼려버리는 공법을 동결 공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결 공법이나 동결 공법은 뭐 넓은 지역에서는 어렵겠죠. 그 땅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태워? 좀 이론적으로는 좀 맞지만, 동결 공법도 시베리아 같은데 이런 데에서나 가능하겠죠. 이게 1년 내내 이게 얼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공법이 있다. 그 다음에 동치환 공법, 그 다음에 전기 침투 공법, 침투압 공법, 뭐 대기압 공법, 표면 처리 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각각 이런 저런 방법으로 저런 공법이 있다 할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 일일이 다 뭐 설명해드리면 오래만 복잡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여간 연약 집안 보강 공법이다. 점성토에 있어서는. 그러면 사질토 모래 집안에서는 어떤 공법들이 있느냐? 진동 다짐 공법, 모래 다짐 말뚝 공법이 있다. 진동 다짐은 모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채 같은 데다 이렇게 모래를 넣고 그걸 흔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쫙 가라앉죠. 그래서 모래와 모래 사이에 빈 공간에 큰 모래, 작은 모래가 꽉 밀실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진동을 해? 그 기계를 땅 속에다 받고 그걸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야. 진동을 주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바이브레이팅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법을 진동 다짐 공법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래 다짐 말뚝 공법은 이제 샌드 컴팩션 파일이라 해서 주로 많이 이제 연약 집안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는 그 말 그대로 저런 장비, 그 사진에 있는 장비에 모래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땅 속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진동을 줘. 진동을 주면서 그 주변이 진동이 가서 그 진동으로 다져지게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 속에 물이 있으면 물도 같이 빠지게끔 하는 이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브로 프로테이션이라 해서 이것도 진동 공법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장비 끝단에 이런 바이브로 그러니까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이런 선단 그룹을 집어넣고 땅속에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물로 계속 뿜어가면서 땅속에까지 파서 들어가면서 이제 흔들어주는 거다. 이걸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폭파다짐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있고, 뭐 약액주입 공법 있고, 동다짐 공법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건, 여러분들 용어만 봐도 대충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 거예요. 폭파는 뭐, 폭약으로, 폭발을 시키면, 그 표면에다 폭발을 시킴으로써, 그 힘으로 다져지게 하는 거고, 전기 충격을 주는 거고, 약액은 땅 속에 뭐 시멘트 액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굳히는 거고, 동다짐은 때려서 다지는 거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지하수 처리는 이제 배수공법이 있고 차수공법이 있다. 배수공법은 물을 그대로 이제 품어내는 게 배수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중력배수, 강제배수, 영구배수, 복수배수 이런 복수공법들이 있고, 차수는 흙막이공법, 고결, 약액, 주입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이제 흙막이 공사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공법이 있다. 자, 그래서 배수용 공법 중에서 이거는 이제 기초 바닥에 이런 그 관을 미리 관이라든가 자갈 같은 걸 포설해서 물을 여기서 한쪽으로 물을 고이게 해서 한쪽에 웅덩이, 그러니까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펌프를 설치해서 영원 계속 물이 고이면 퍼내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요거를 이제 물을 빠지게 아예 낮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뭐 그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유도해서 아예 하수관으로 저절로 빠지게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영구배수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 집안 그 건물, 물이 많은 건물 그런 그 집안에는 이렇게 영구배수 공법을 또 사용을 해요. 그 웰포인트 공법은 이렇게 강제로 집안에 있는 물을 강제로 뿜어내는 걸 웰포인트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수위 제어 시스템이다. 여기 보면은 요건 이제 단면도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상수위가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지하수위가 되겠죠. 이제 그 지하수위인데, 지하실 기초는 이 지하수위보다 훨씬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누수의 위험도 있고, 또 잘못되면은 이제 그 불여 현상으로 인해서 건물이 이 불여 현상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하 수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떨어뜨리겠어? 이 일자 건물로 물이 들어오게끔 해서 지금 이만큼이 지금 들어오게끔 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이제 물을 퍼내는 거, 물을 이제 펌핑으로 퍼내게 되죠. 이런 걸 상수위 제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차수 작업하는 건데, 또 이제 지하 흙막이 공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차 강의가 끝났어요. 긴 시간 여러분들 수업 듣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3주차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